책임지겠다던 그 한마디는 너무 가볍습니다. 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화딱지가 납니다. 산자락에 집이 두 채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로 지은 한 채,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한 채. 모델하우스는 시행사가 분양 끝나면 헐어버린다고 했었지요. 근데 분양이 끝나지 않으니까 헐 수도 없었어요. 지금 그 모델하우스는 입주자 없이 5년째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저는 70대 남성입니다. 인천 부평 주물공장 33년 현장 반장 출신. 정년 퇴직금 1억 5천만 원. 요즘 시대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저에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양평 산자락 100평 택지와 4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에 통째로 부었습니다. 인생을 부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델하우스 옆에 제 집이 있습니다. 밤에 거실 등을 켜면 모델하우스에는 등이 안 켜집니다. 산자락 두 채 중에 한 채만 빛이 나는 그 풍경이 5년 동안 매일 저녁 반복돼요. 5년 동안 이웃 한 명을 못 만난 산자락 단독주택 한 채. 이게 1억 5천 퇴직금의 종착역이었습니다. 도대체 100가구가 어떻게 두 채로 줄었을까요? 시행사 사장이 어떻게 1년 만에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옆집 모델하우스에 한 번씩 가서 묻고 옵니다. 물론 답해줄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산자락에 두 채만 있는 풍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1시간만 같이 걸어주시면 그 풍경의 한 토막씩을 처음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물공장 33년. 새벽 5시 마당에 나가 까마귀 소리를 듣습니다. 양평 산자락은 다른 데보다 새벽이 일찍 와요. 산 능선 위로 푸른빛이 한 줄 올라오면 그 아래 산비탈에 옹벽 하나가 길게 뻗어 있어요. 그 옹벽 위에 집이 두 채 서 있는데 한 채는 비어 있고 한 채는 제가 사는 집입니다. 저는 윤동철, 올해 71세입니다. 인천 부평 주물공장에서 33년을 현장 반장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손등에 흉터가 7개, 청각도 절반쯤 갔지요. 쇳물이 튀면 작업복이 한 번씩 타들어갔고 발등에 쇳덩어리가 떨어져서 발톱 2개가 영영 안 자라는 사람입니다. 1954년에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인천 부두 노동자로 일하셨거든요. 중학교는 인천 부평 야간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17살 때 부평 주물공장 견습공으로 들어간 게 사회생활 시작이었지요. 처음 들어갔을 때 손에 쥔 게 작업화 한 켤레와 가죽 앞치마 한 장이었어요. 주물공장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쇳물을 끓여서 거푸집에 붓는 일이에요. 용해로 옆에 서 있으면 얼굴이 1시간 안에 시뻘개집니다. 여름엔 작업장 안 온도가 40도를 넘어요. 땀이 작업복을 적시고 그 작업복이 마르고 또 적시고 또 마르는 게 하루 일과였지요. 21살 때 결혼했어요. 아내는 부평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거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셨는데 아내네 어머니랑 한 골목이었어요. 어른들끼리 짝지어 주신 결혼이었지요. 그 시절엔 그게 흔했습니다. 21살에 만나서 22에 첫 아이를 봤어요. 딸 윤지영. 지금 강원도에서 손주 둘 키우고 사는 그 딸이지요. 24살에 둘째 아들 윤지호가 태어났습니다. 지호는 지금 부산에서 직장 다녀요. 한 해에 한 번 양평에 올까 말까 합니다. 처음 10년은 주물공장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한 번씩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식구가 셋이 됐다가 넷이 되니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28대 부평 산곡동 작은 빌라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대출 1,500을 끼고 산 빌라였는데 그 대출 갚는데 12년이 걸렸어요. 34세 작업반장 명패를 달았습니다. 주물공장에 들어간 지 17년 만이었어요. 같이 들어간 동기 5 중에 반장 단 사람이 저 하나였지요. 다른 동기들은 중간에 손가락 잘리고 발등 다치고 폐가 안 좋아져서 한 명씩 떠나갔어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큰 사고는 2번에서 끝났습니다. 한 번은 쇳물이 튀어서 왼쪽 어깨 화상, 또 한 번은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오른쪽 정강이 골절. 이 2번이 가장 큰 사고였어요. 작업 반장이 됐다고 일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새벽 5시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작업장 안전 점검을 하고 후배 40명 중에 1명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고 나면 가장 먼저 책임지는 자리. 월급이 일반 공보다 조금 더 나왔지만 그 돈만큼 어깨에 짐이 얹혔지요. 여러분,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버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이력서를 한 번도 안 썼어요. 17에 들어간 그 공장에서 50살까지 작업 반장으로 살았고 그 이후로 13년을 더 채워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33년이라는 숫자가 제 평생 자부심의 뼈대였어요. 부평 주물공장 그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쇳물 옆에서 가족 먹여 살린 시간이라고 답할 거예요. 주말 출근 잦았고 야간 근무 잦았고 그 사이에 아내가 둘째 막내 손주처럼 키운 게 우리 막내 지호였지요. 저는 평생 자녀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운동회, 졸업식, 입학식 모두 아내 혼자 가서 사진 찍고 돌아오던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자식 둘 다 대학을 보냈고 딸은 시집을 잘 갔고 아들은 대기업까진 못 가도 중견기업 한 군데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제 인생 성과였지요. 33년 쇳물 옆에서 키워낸 자식 둘. 50이 넘으면서 슬슬 노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평 산곡동 빌라 한 채만으로 노후가 될지 안 될지 가늠이 안 됐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한 명씩 정년 퇴직을 했고 그 친구들이 한 명씩 전원주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동철아, 정년 퇴직하면 산속에 작은 집 한 채 짓고 살자. 노년에는 공기 좋은 데가 답이지. 양평이나 가평에 작은 집 한 채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지. 이런 한마디들이 한 해, 2해 쌓이면서 가슴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저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쇳물 옆에서 평생 보낸 사람이 무슨 산속이냐. 근데 친구 한 명이 양평에 정말 집을 짓고 들어가더라고요. 57살 때였습니다. 그 친구네 집들이에 갔다가 양평 산자락 그 풍경에 한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도시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산자락에 처음 가보면 가슴이 한번 무너집니다. 공기 냄새가 다르고 새소리가 다르고 별이 다르거든요. 부평 산곡동 빌라 옥상에서는 별이 7, 8개밖에 안 보였는데 양평 친구네 마당에선 별이 수백 개가 보였어요. 아, 정년 퇴직하면 이런 데서 살아야겠다. 이 한 가지 결심이 그날 밤 마당에 술 한 잔과 함께 가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결심이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해 한 해 굳어졌지요. 주물공장 작업장에서 쇳물 옆에 서 있을 때마다 이 일 끝나면 양평이라는 한마디가 가슴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정년까지 버티게 했어요. 63살 때 정년 퇴직했습니다. 2020년 1월이었어요. 회사에서 정년 기준 퇴직금에 약간의 위로금을 얹어서 정산해 줬지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33년이 그 숫자 하나로 정리됐어요. 마지막 출근 날 작업복을 한 벌 빨아서 작업복 보관함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가죽 앞치마 한 장은 후배한테 줬고 작업화 한 켤레는 아예 작업장 한쪽에 두고 왔어요. 23년 동안 한 켤레의 작업화로 버틴 게 자랑이었거든요. 그 작업화 위에 쇳물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오는데 후배 한 명이 손을 흔들면서 그러더라고요. 반장님, 양평 잘 가세요. 거기 가시면 별이 진짜 잘 보인다면서요. 저는 그 한마디에 잠깐 멈춰 섰어요. 양평이라는 2글자가 그 후배 입에서 나오는 게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저는 그 후배한테 한 번씩 웃어 보이고 작업복 보관함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주물공장 33년이 그 작업복 한 벌과 가죽 앞치마 한 장과 작업화 한 켤레로 정리되는 광경.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1억 5천만 원. 이 숫자가 양평 산자락 한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그땐 짐작도 못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의 한마디. 정년 퇴직하고 2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2020년 3월 친구 한 명이 양평의 집들이를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부평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갔습니다. 친구 집은 양평 옥천면 산자락에 있었어요. 57살 때 처음 본 그 집이지요. 그 집에서 친구가 12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들이 자리에서 친구가 한마디 던졌어요. 동철아, 너 정년 퇴직했지? 양평 한번 알아봐라. 요즘 내 동네 아래쪽에 새 단지 분양 중이야.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한번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10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결심이 한마디로 솟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친구가 다음날 오전에 부동산 사장을 직접 소개해 줬어요. 양평 옥천면 사거리에 자리 잡은 작은 부동산이었지요. 부동산 사장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인상이 친근했어요. 시골 부동산 사장이라기보다 도시 영업사원 같은 느낌이었지요. 양복은 안 입었지만 단정한 회색 점퍼 차림에 빳빳한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저한테 차 한 잔 따라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정년 퇴직 축하드립니다. 평생 고생하셨지요. 이제 좀 편하게 사실 자리 한번 알아보셔야지요. 마침 저희 쪽에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양평 옥천면 산자락에 100가구 단지를 짓고 있는 중인데 사장님 같은 분께 딱 맞는 자리예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한 호흡 가다듬고 답했어요. 100가구라는 2글자가 가슴에 안정감을 줬거든요. 한 가구나 2가구짜리가 아니라 100가구가 한꺼번에 들어차는 단지. 그 정도 규모면 시행사도 안전하고 살아갈 이웃도 있고 자녀들이 한 번씩 내려와도 부담 없는 자리겠지요. 부동산 사장이 분양 카탈로그 한 권을 책상 위에 펼쳐놨습니다. 컬러 인쇄된 조감도가 가운데에 그려져 있었어요. 산자락에 100가구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림. 도로는 단지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식으로 깔려 있었고 단지 입구에는 작은 광장이 그려져 있었지요. 광장 옆에는 마을회관, 도서관, 작은 카페, 그리고 이웃 가족들이 모이는 마당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장님, 이게 세빈마을 조감도예요. 지금 이 자리가 산자락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이고요. 100가구 중에 벌써 분양된 게 42가구입니다. 사장님 같으신 분이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자리 좋은 데는 거의 다 빠졌어요. 42가구. 이 숫자가 저를 흔들었어요. 아, 이미 42가구가 도장을 찍었구나. 100가구 중에 절반이 채워졌으니 이건 진짜로 들어차는 단지구나. 이 2가지 생각이 가슴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분양 사기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절반은 분양됐다는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가 사람의 판단을 한 번에 흐리게 만듭니다. 나만 결정 안 한 게 아니구나. 이미 40명도 넘게 결정한 일이구나. 이 안도감이 모든 의심을 한 번에 덮어버려요. 근데 그 42가구 중에 진짜 도장 찍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건 부동산 사장만 압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실제로 도장 찍은 사람은 저 포함 7명이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다음날 그 자리를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오전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일어나 부동산 사장 차로 세빈마을 자리에 갔어요. 산자락 아래 도로에서 차로 10분 정도 올라가는 자리였습니다. 도로가 좁은 곳도 있어서 부동산 사장 차가 한두 번 비틀거리며 올라갔어요. 산자락 위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옹벽이 길게 펼쳐져 있었고 옹벽 위에는 흙바닥이 평평하게 다져져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손을 휘두르면서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보세요. 이 자리에 100가구가 들어찰 거예요.
저쪽이 입구 광장이고 이쪽이 단독 택지 라인이에요. 사장님이 보시는 이 자리가 단독 택지 1호 자리고요. 산자락 가장 위쪽이라 전망이 제일 좋아요. 100평짜리 택지인데 분양가가 7천만 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앞 풍경을 봤어요. 산 능선이 길게 뻗어 있고 그 아래로 양평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공기가 달랐어요. 새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까마귀 한 마리가 멀리 산 너머에서 한번 울었습니다. 아, 여기다. 여기가 내 10년 결심의 끝이다. 그 자리에서 저는 도장을 찍을 마음을 거의 굳혔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2단지 시행사가 어디예요? 안전한 회사인가요? 부동산 사장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답했어요. 아, 시행사는 세빛개발이라고 작은 회사인데 사장님이 이쪽 양평에서 10년 넘게 사업하시고 계시고요. 이미 양평에서 단지 2개를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한 분이세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10년 넘게 사업하신 사장이라면 안심해도 되겠구나. 양평에서 단지 2개를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한 분이라면 이번에도 잘 되겠구나. 이 2가지 안도감이 가슴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여러분, 분양 사기를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행사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진짜로 10년 넘게 사업했는지, 양평에서 단지 2개를 진짜로 분양 완료했는지, 이건 등기부등본과 분양 실적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그저 광고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그 한마디를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부동산 사장이 그 자리에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사장님, 단독 택지 1호는 정말 자리가 좋아서 분양이 빨리 빠질 거예요. 어차피 결정하실 거면 오늘 가계약금이라도 한번 거시는 게 어떠세요? 가계약금 1,000만 원만 거시면 한 달 동안 자리를 잡아드릴게요. 저는 한 호흡 가다듬고 답했어요. 한 달 안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가계약금 1,000만 원이라면 부담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1,000만 원을 부동산 사장 통장에 송금했어요. 산자락 옹벽 위에 서서 핸드폰으로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옮기는 그 손가락이 한번 떨렸지요. 송금이 끝나고 부동산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잘 결정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노후를 보내시면 진짜 인생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한번 따뜻해졌어요. 인생 다시 시작. 이 5글자가 7년 뒤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땐 짐작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내는 한참을 듣더니 부엌 식탁에 앉아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보, 정말 결정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양평까지 멀어서 좀 그래요. 자녀들도 멀고 친지들도 멀고. 저는 아내한테 답했어요. 이미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걸었다고요. 자녀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면 되고 친지들도 명절에 모이면 된다고요. 무엇보다 100가구가 들어차는 단지니까 이웃이 있을 거라고요. 아내가 한참을 답을 못하다가 결국 한마디 던졌어요. 여보, 그럼 잘 결정하세요. 저는 따라가야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아내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동의가 아니라 체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가계약금 1,000만 원이 부동산 사장 통장에 들어간 그 순간 저는 양평 산자락 한 자리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한번 들어간 발은 7년이 지나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던 봄날, 가계약금 1,000만 원을 걸고 한 달 동안 저는 그 자리에 2번 더 가봤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또 한 번은 아내랑. 친구는 그 자리를 보고 동철아 자리 좋다. 내 옆 동네라 자주 보겠네 하고 한마디 던졌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 가서 한참을 둘러보다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웃이 진짜 들어올까요? 저는 그 한마디를 한번 흘려들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42가구가 이미 분양됐다고 했고
100가구 단지 초감도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이웃은 무조건 들어온다 라는 게 제 머릿속 답이었습니다. 본계약 날짜가 잡혔어요. 2020년 4월 18일. 양평 옥천면 부동산에서 본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지요. 저는 그날 아침 부평 집에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을 챙겨서 양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시행사 세빛개발 사장이라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 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부동산 사장이 말한 10년 넘게 사업한 사장이었지요. 김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면서 그러더라고요. 윤 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세빛마을 1호 입주민이 되시는 거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1호 입주민. 이 5글자가 가슴에 한번 으쓱하게 들어왔어요. 아, 내가 세빛마을 1호구나. 100가구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구나. 이 한 가지 자부심이 가슴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1호 입주민은 영광이 아니었어요. 1호 입주민이라는 건 100가구 중에 가장 먼저 도장 찍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시행사가 가장 먼저 도장 찍은 사람한테 가장 좋은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저는 산자락 가장 위쪽 자리를 받았는데 그 자리는 사실 분양가가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100평에 7천만 원이면 평당 70만 원짜리 자리였어요. 양평 산자락 다른 단지 시세는 평당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지요. 본계약서를 한 줄씩 읽어가는데 김 사장이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사장님, 여기는 매수자 권리 부분이고요. 여기는 시행사 책임 부분이에요. 저희가 책임지고 100가구 분양 완료하고 단지 인프라 깔아드릴 거예요. 저는 한 줄씩 끄덕끄덕하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이 들어가는데 인주가 한번 미끄러져서 도장이 약간 비스듬히 찍혔어요. 부동산 사장이 그래도 괜찮다고 이거면 본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지요. 본계약서에 따르면 분양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00평 단독 택지 7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단독주택 시공 4천만 원, 진입로 포장과 옹벽 분담금 1,300만 원, 총 1억 2,300만 원. 여기에 가구와 살림 정리 비용으로 700만 원을 추가로 잡으니까 양평 이주 비용이 1억 3천이었어요. 양평 이사 비용과 친지 인사 비용으로 1,500을 더 잡으니까 손에 남는 게 500이었지요. 정년 퇴직금 1억 5천에서 500만 원만 손에 남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셈을 한번 종이에 적어봤어요. 500만 원. 이게 노후 자금의 전부였지요. 33년 주물공장 인생이 양평 산자락 한 자리에 통째로 묶이고 손에 남는 게 500이라는 셈. 그래도 그땐 그 500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양평 가서 텃밭 가꾸고 살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500이면 5달 생활비. 그 사이에 단지가 채워지면 자기 집 시세가 올라갈 테니 노후 걱정이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노후 자금 한 자리에 통째로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유동성이 사라집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돈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유동성이거든요. 저는 1억 5천 중에 500만 원만 유동성으로 남기고 나머지 1억 4,500을 산자락 한 자리에 묶었습니다. 그 한 자리가 매수자 안 나타나면 저는 1억 4,500을 평생 못 쓰는 거예요. 실제로 7년이 지난 지금도 그 1억 4,500이 산자락에 묶여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본계약 그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본계약이 끝나고 김 사장이 회식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양평 옥천면 작은 갈비집이었지요. 김 사장이 갈비 한 점을 제 그릇에 올려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윤 사장님 진짜 잘 결정하셨어요. 저희가 책임지고 단지 채워드릴게요. 2년 안에 100가구 다 채워질 거예요.
그땐 시세가 분양가 대비 30%는 올라갈 겁니다. 사장님이 1호 입주민이라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보실 거예요. 2년 안에 100가구, 시세 차익 30%. 이 두 가지 약속이 가슴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 2년만 버티면 되는구나. 2년 뒤에 시세가 30% 올라가면 1억 4,500이 1억 9천 가까이 되겠구나. 이 셈이 가슴을 한 번 더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빈 약속이 되는지 그땐 짐작도 못했어요. 김 사장이 술 한 잔을 따라 주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사장님, 저희 시행사가 분양 잘 못 마치면 사장님 같은 1호 입주민이 가장 곤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장님 같은 분 한 명이라도 곤란하시면 저희 사업도 끝나는 거니까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한 번 더 안심했어요. 아, 이 사장이 책임감 있는 분이구나. 시행사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겠구나. 근데 여러분, 분양 시행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한마디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분양 시행사의 책임은 분양 계약서 안의 항목으로만 정해집니다. 분양 계약서 안에 단지가 100가구 채워지지 않으면 환불해 준다는 조항이 없으면 시행사는 책임을 안 져요. 저는 본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그런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책임지겠다는 한마디는 그저 술자리 영업 멘트였던 거지요. 본계약 다음 주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계약금 1,500, 중도금 4,500, 잔금 6,300. 세 번에 걸쳐서 시행사 통장에 보내는 식이었어요. 잔금까지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1,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1,500이 단독주택 시공비, 진입로 분담금, 가구 정리비, 양평 이사비, 친지 인사비로 다 빠져나갔어요. 1억 5천이 그렇게 한 달 안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5월 초에 단독주택 시공이 시작됐어요. 시공 기간은 넉 달이라고 했습니다. 9월에 입주, 그게 약속이었지요. 저는 그 넉 달 동안 부평 산곡동 빌라를 정리했어요. 빌라가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돈은 따로 통장에 묶어두기로 했어요. 정년 퇴직금 1억 5천은 양평에 통째로 부었으니 빌라 매각 대금 7천이 노후 비상금이 되는 셈이었지요. 근데 그 7천도 5년 뒤엔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풀어드리지요. 입주 그리고 텅 빈 옆자리. 2020년 9월 12일 저는 양평 세빈마을 1호로 입주했습니다. 부평 산곡동 빌라에서 양평까지 이삿짐 트럭 한 대로 짐을 옮겼어요. 이삿짐을 트럭에 싣는 새벽 산곡동 골목에 까치 한 마리가 한번 길게 울더라고요. 38년을 살았던 그 빌라를 떠나는 게 그 까치 한마디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지요. 양평 산자락에 도착하니 단독주택이 깔끔하게 완공돼 있었어요.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1층은 거실, 부엌, 안방, 화장실. 2층은 작은 방 2개와 다락. 4천만 원짜리 치고는 그래도 모양이 잘 빠진 집이었어요. 이삿짐을 다 풀고 마당에 서서 산자락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10년 결심이 이 자리에서 끝나는구나. 이 한 가지 감격이 가슴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 한 가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자락에 단독주택이 한 채뿐이었어요. 저희 집 한 채. 옆 자리도 그 옆 자리도 그 옆 자리도 다 빈 흙바닥이었지요. 100가구 단지를 짓는다고 했는데 그 시점에 지어진 게 한 채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다른 가구는 언제 지어져요? 저희 집만 한 채네요. 부동산 사장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답했어요. 다른 가구도 차례차례 시공이 들어갈 거라고요. 1호 입주민이 가장 먼저 들어오신 거고 2호는 한 달 뒤, 3호는 2달 뒤 식으로 들어올 거라고요. 저는 그 답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2주일 뒤 부동산 사장이 한번 다녀갔어요.
모델하우스 한 채를 옆자리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모델하우스가 옆에 들어서면 다음 분양이 빨리 빠질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자리 잡으면 분양 사무실 컨테이너 5동도 같이 들어올 거고요. 한 달이면 산자락이 활기차질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를 또 그대로 믿었어요. 한 달 뒤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왔습니다. 모델하우스 한 채와 분양 사무실 컨테이너 5동. 컨테이너 5동에 분양 직원이 한 명씩 상주했어요. 점심시간이면 그 직원들이 컨테이너 앞에 모여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식사를 했지요. 저는 그 풍경을 마당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단지가 자리 잡고 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분양 사무실 컨테이너에 한 주에 2~3번씩 손님이 다녀갔거든요. 손님 차가 산자락에 올라오면 부동산 사장이 직접 안내를 했고 모델하우스를 한 바퀴 돌고 단독 택지 자리를 가리키면서 설명을 했지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100가구 단지가 진짜로 채워질 거다라고 한 번 더 확신했어요. 근데 2달째에 슬슬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에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넉 달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5달째에는 손님이 거의 안 왔어요. 그 사이에 시공된 집이 모델하우스 한 채 더, 그게 다였습니다. 저희 집 한 채와 모델하우스 한 채, 2채, 100가구 단지가 2채로 시작된 거지요. 그래도 그땐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한 번씩 다녀가서 곧 분양이 다시 풀릴 거라고 했거든요. 사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가라앉았는데 곧 다시 풀릴 거예요. 사장님 자리는 단지 1호니까 가장 먼저 시세 회복이 됩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한 번 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근데 입주 1년이 지난 시점, 2021년 9월에 한 번 큰 사건이 터졌어요. 부동산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가다가 끊어지더라고요. 1주가 지나서 양평 옥천면 부동산 사무실에 직접 가봤습니다. 사무실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유리창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는데 임시 휴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옆집 분식집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옆 부동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한 호흡 가다듬고 답했어요. 그 사장님 한 달 전에 사무실 정리하고 도망갔어요. 시행사가 자금난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망갔다. 이 2글자가 가슴을 한번 친 게 그 분식집 앞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행사가 자금난. 이 5글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지요. 집에 돌아와서 김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번호도 신호음만 가다가 끊어졌어요.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3번 더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당에 나가서 옹벽 너머를 한번 둘러봤어요. 모델하우스의 등이 안 켜져 있었고 분양 사무실 컨테이너 5동도 다 깜깜했지요.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컨테이너의 등이 1개씩 켜져 있었거든요. 한 주 사이에 등이 다 꺼졌습니다. 시행사가 진짜로 망했구나. 100가구 단지가 2채로 끝났구나. 이 2가지 인정이 가슴 한복판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분양 사기의 가장 흔한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행사가 자금난을 핑계로 사라지는 겁니다. 법적 책임은 시행사 법인한테 있는데 그 법인은 사라진 시점에 이미 빈 껍데기예요. 대표이사 김 사장은 이미 잠적한 상태고 법인 통장엔 잔액이 없어요. 계약서에 책임지겠다는 한마디가 있어도 책임질 주체가 사라진 다음엔 그 한마디가 휴지가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날 밤 처음으로 인지했어요. 1억 5천이 산자락에 묶였고 시행사는 사라졌고 부동산 사장도 사라졌고 100가구는 2채로 끝났습니다. 이 4가지가 한꺼번에 가슴에 내려앉는 그 밤이 제 양평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매수자 없는 산자락. 시행사가 사라지고 2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는 양평 옥천면 다른 부동산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단독주택 한 채를 매도하고 싶다는 의뢰를 넣으려고요. 옥천면 사거리에 부동산이 두 군데 더 있었어요. 첫 번째 부동산은 들어가자마자 사장이 어휴, 세빈마을 매물은 안 받습니다 하고 손을 내저었지요. 두 번째 부동산은 그래도 의뢰를 받아줬어요. 40대 초반쯤 보이는 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장이 한참을 제 매물을 들여다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빈마을 매물은 매수자가 잘 안 들어와요. 시행사가 망한 단지라는 게 양평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다 퍼졌거든요. 매수자가 들어와도 시행사 망한 거 알면 그냥 돌아가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망한 건지, 진입로는 어떻게 되는지, 단지 인프라는 누가 책임지는지 이런 게 다 안 풀린 자리니까 매수자가 안 들어와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답을 못했어요. 시행사가 망했다는 사실이 매물 자체에 영원히 새겨지는 흠집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아, 매수자가 안 들어오는 게 단순히 시장이 가라앉아서가 아니구나. 이 단지 자체가 매수 기피 단지가 됐구나. 부동산 사장이 한마디 더 던졌어요. 사장님, 그래도 매물 가격을 좀 낮추시면 매수자가 한 명씩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시세 절반 정도로 내리시면 산자락 별장 용도로 들어오는 분이 한 분 있을 수도 있고요. 시세 절반. 저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휘청했어요. 1억 4,500을 7천 정도에 던지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면 손해가 7천이 넘는 셈이었습니다. 33년 주물공장 인생이 7천 손해로 정리되는 광경.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답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세 절반에 던질지 아니면 매수자를 더 기다릴지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한 달을 망설였어요. 결국 매수자를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 매수자가 들어올 거다. 한 해만 더 버티자. 이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한 해가 두 해가 됐고, 두 해가 세 해가 됐고, 세 해가 네 해가 됐고, 결국 5해가 됐어요. 5해 동안 매물을 본 매수자가 모두 합쳐서 7명이었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명도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다 둘러보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답하고는 다시 안 왔지요. 여러분,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평생 자금이 묶인다는 뜻이에요. 저는 1억 4,500이 산자락에 묶인 채로 5해를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부평 산곡동 빌라 매각 대금 7천이 양평 생활비, 의료비, 자녀 행사 부조금, 친지 경조사 부조금으로 한 해에 1,000 정도씩 빠져나갔어요. 5해가 지난 지금 그 7천 중에 남은 게 1,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수자가 안 들어오는 건 부동산 사장 잘못도 아니고 단지 흠집 때문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전원주택 시장 자체가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엔 전원주택 수요가 한번 반짝 올라왔다가 2022년부터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양평만 해도 매물이 시중에 1,000건이 넘게 쌓여 있다고 부동산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1,000건 중에 매수자가 들어오는 매물이 한 달에 2~3건. 그러니 평균 회전 기간이 4년이 넘는 셈이지요. 저는 그 사실을 5해째에 깨달았어요. 아, 매수자를 기다린다는 건 평생 기다리는 거구나. 산자락 단독주택은 한 번 사면 평생 못 빠져나오는 자리구나. 이 인정이 가슴에 내려앉던 그날 저녁, 저는 마당에 나가서 옹벽 너머 황무지를 한참을 바라봤어요. 공사 중에 멈춘 흙바닥이 5해 동안 그대로였지요. 포클레인 자국, 시멘트 푸대 한 장, 무너진 컨테이너 한 동. 5해째 그대로 있는 그 풍경이 제 노후의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봄. 2023년 봄,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양평면 소재지 작은 정형외과에서요.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었지요. 회복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산자락 진입로에서 차에서 내리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경사가 있는 진입로라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무릎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아내 팔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론 짐을 들고 한 발씩 같이 올라왔습니다. 200m 정도 되는 진입로를 15분이 걸려서 올라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저는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호흡 가다듬고 한마디 던졌어요. 여보, 나 이 산속에서 무릎 수술 회복은 못하겠어. 강원도 지영이네 가서 한 달만 좀 누워 있을게. 저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답을 못했어요. 지영이는 우리 큰딸이지요.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었어요. 손주 둘이 있고요. 저는 알았다고 답했어요. 한 달 정도면 회복도 빠를 거고 손주들 얼굴 보면서 마음도 풀리겠지요. 그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됐어요. 아내가 강원도에서 안 돌아왔습니다. 석 달째에 제가 강원도로 한번 갔어요. 지영이네 아파트 거실에 앉아서 아내랑 마주보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보, 이제 양평 돌아갈까? 아내가 한참을 답을 못했어요. 손주 한 명이 거실에 와서 할머니한테 안기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아내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보, 나 여기가 좋아. 산속이 너무 외로워서. 거기 사람도 없고. 지영이가 여기 있으니까 손주들 보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답을 못했어요. 이웃이 없다. 이 네 글자가 아내한테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거든요. 부동산 사장이 보여준 100가구 조감도 그게 두 채로 끝난 산자락이 아내한테 얼마나 무서운 자리였는지 저는 알았다고 답했어요. 강원도에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양평 집은 제가 정리하고 천천히 따라가겠다고요. 근데 양평 집을 정리한다는 게 매수자 한 명 안 나오는 산자락에서 어떻게 되는 일이겠어요. 제가 따라간다는 그 약속이 결국 빈 약속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양평 산자락에 혼자 살고 있어요. 아내는 강원도 지영인에서 손주들이랑 살고요. 부부가 한 집에서 40년을 살다가 이렇게 두 집으로 갈라지는데 양평 산자락 한 자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가슴 한복판에 묻어두고 있어요. 미운 마음으로요. 여러분, 노후에 부동산을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진짜로 동의했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체념으로 동의한 자리는 결국 부부 관계까지 흔들어요. 저희 부부도 그랬어요. 아내는 본계약 그날 저는 따라가야지요 한마디를 던졌지만 그 한마디가 동의가 아니라 체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체념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도장을 찍었고 7년 뒤에 부부 관계가 두 집으로 갈라졌습니다. 2년 동안 아내랑 통화는 거의 매일 합니다. 한 번에 10분 정도 손주 안부, 강원도 날씨, 양평 날씨 그런 짧은 대화예요. 언제 내려와 그런 말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서로 그 말이 빈말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가끔 아내 슬리퍼 한 켤레가 거실 마루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보면 가슴이 한 번씩 무너지지요. 2년 전에 아내가 떠나면서 일부러 두고 간 슬리퍼예요. 언젠가 돌아올 자리라는 표시 같은 거였는데 2년이 지나니 그냥 두고 간 슬리퍼가 됐습니다. 산속의 일상과 멧돼지. 아내가 떠난 뒤로 산자락 일상이 더 단조로워졌어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요. 까마귀가 한번 길게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산 능선을 한번 둘러봅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그릇을 끓여요. 아내가 강원도 가기 전에 알려준 된장국 끓이는 법으로요. 밥과 된장국과 김치 한 보시기. 이게 제 아침입니다. 오전에는 텃밭에 나가요. 100평 택지 한쪽에 10평 정도 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무, 배추, 고추, 상추, 쪽파, 가지를 심어요. 아내랑 같이 시작한 텃밭인데 지금은 저 혼자 가꿉니다. 한 번씩 멧돼지가 다녀가서 텃밭을 망쳐놓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갈고 다시 심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갑니다. 진입로를 따라 아래쪽 마을까지 한번 내려갔다 오는 코스예요. 200m를 내려가면 마을이 나와요. 마을에는 집이 15채 정도 있고 그 중에 노인분들이 사는 집이 8채 정도지요. 저는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두부 한 모, 라면 2봉지, 막걸리 한 통을 사서 다시 산자락으로 올라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요. 한 7시쯤 저녁을 먹고 8시 뉴스를 1시간 보고 9시 드라마를 한 편 봅니다. 10시 반쯤 잠자리에 들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서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등을 끕니다. 이 일상이 5회째 반복되고 있어요.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저녁 산책에서 마을 슈퍼 사장님이랑 한 번씩 막걸리 한 잔 나누는 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슈퍼 사장님이 75살인데 양평 토박이세요. 저보다 4살 위 형님이지요. 형님이 한마디 던졌어요. 동철이 산자락 그 자리 안 팔리지. 우리 마을에서도 그 자리 잘 안 봐. 원래 그 산자락이 옛날부터 길 안 좋은 자리였어. 그런데 단지 들어선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 마을 노인들은 다 의심했지. 저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답을 못했어요. 옛날부터 길 안 좋은 자리. 이 7글자를 본계약 전에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부동산 사장은 그 한마디를 안 했지요. 김 사장도 안 했고요. 양평 토박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한마디를 저는 본계약 도장을 찍은 다음에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후의 전원주택 한 자리를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동네 토박이 노인입니다. 부동산 사장이 아니라요. 부동산 사장은 자기 매물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라 한 번 더 가공된 정보를 줘요. 근데 동네 토박이 노인은 평생 그 동네에 산 분이라 진짜 정보를 줍니다. 이 자리 어떤 자리인가요? 이 한 가지만 물어봐도 10년 동네 역사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한 가지 절차를 안 거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사장 한마디, 시행사 김 사장 한마디, 이 2마디에 1억 5천을 부었어요. 산자락 일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웃이 없는 게 아니라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예요. 한 해 전 겨울 새벽 2시쯤에 가슴이 한번 답답해서 깼어요. 한참을 누워 있었는데 가슴 통증이 안 가시더라고요. 숨이 한 번씩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심장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 의심이 가슴에 들어왔지요. 근데 양평 산자락에서 가까운 큰 병원이 양평읍에 있는 양평성 모병원이에요. 거기까지 차로 40분이 걸립니다. 한밤중에 응급실까지 40분 운전. 그리고 옆자리에 같이 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내는 강원도, 자녀들은 강원도와 부산. 저는 그 새벽에 혼자 차를 몰고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한번 떨렸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다행히 협심증 초기였습니다. 약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왔지요. 근데 그 새벽 운전이 가슴 한복판에 깊이 박혔어요. 아, 산속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진짜로 혼자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인정이 그날 새벽 이후로 가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산속에 산다는 건 그래요. 응급 상황 때 옆자리에 같이 가줄 사람이 있는가? 이 한 가지가 산속 노후의 핵심이에요. 100가구 단지가 들어찼다면 이웃 한 명이라도 응급실에 같이 가줬을 거예요. 근데 2채뿐인 산자락에선 옆집이 빈 모델하우스고요. 응급 상황엔 결국 혼자 운전해서 40분을 가야 합니다. 협심증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저는 한 번씩 강원도 아내한테 한마디씩 흘리게 됐어요. 여보, 나도 강원도 가야 할까? 아내가 한 호흡 가다듬고 답해요. 여보, 양평집 정리되면 와요. 그게 먼저예요. 근데 양평집은 정리가 안 되지요. 5회째 매수자가 안 들어와요. 시세 절반에 던지면 한 명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면 7천 손해를 봐야 해요. 1억 4,500 중에 7천만 받고 떠나는 셈이지요. 그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5해 동안 못 내리고 있는 그 결정. 옹벽 너머와 거실 등 한 칸. 지난 가을 어느 저녁 저는 마당에 나가서 옹벽 너머 황무지를 한참을 바라봤어요. 5해 동안 그대로인 그 흙바닥. 그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서 한번 길게 울더라고요. 저는 그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가슴 한복판에 한 가지 결정을 한 번 더 흔들어 봤습니다. 이 자리를 시세 절반에 던지고 강원도 아내한테 가야 할까? 아니면 매수자를 한 해만 더 기다려 볼까?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5해째 망설이고 있어요. 한 갈래로 가면 7천 손해. 또 한 갈래로 가면 평생 매수자를 기다리는 산속 노후. 어느 쪽도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큰딸 지영이가 지난 추석에 양평에 한 번 왔어요. 손주 둘이랑 사위까지 다 같이 와서 산자락 마당에 차 2대를 세웠지요.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다니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복판이 한번 묵직했습니다. 5해 만에 산자락에 사람 소리가 들리는 그 풍경이요. 지영이가 마당에 서서 한마디 던졌어요. 아버지, 이제 양평 좀 정리하시고 강원도 오세요. 엄마도 그렇고 우리도 아버지가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답을 못했어요. 지영이가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아버지, 양평 집 시세 절반이라도 받고 정리하세요. 7천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 7천보다 아버지 건강이 중요해요. 협심증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갈비 한 점을 입에 넣고 한참을 씹으면서 답을 골랐어요. 지영아,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한 해 안에 매수자 한 명만 들어와 줘도 손해를 줄일 수 있어. 한 해만 더. 지영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알았다고 답했지요. 손주들이 마당에서 한 번 더 한바탕 뛰고 그날 저녁에 부산 지호 형제까지 다 같이 모여서 갈비 한 상을 차렸어요. 아내까지 강원도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서 양평에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5이 한자리에 모인 저녁이었어요. 밥상이 끝나고 마당에 나가보니 산자락에 별이 수백 개가 떠 있었어요. 부평 산곡동 빌라에서는 7, 8개밖에 안 보이던 그 별이지요. 손주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별이 진짜 많네요. 저는 그 한마디에 한 호흡 가다듬고 답했어요. 양평 별이 좋다고요. 할아버지가 양평을 좋아하는 한 가지 이유가 이 별이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 안에 한 가지 슬픔이 있었어요. 별이 좋아도 그 별을 같이 보는 사람이 없으면 별은 그저 별일 뿐이거든요. 별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별이 되는 거지 혼자 보는 별은 그냥 까만 하늘에 박힌 점들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5해 만에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다 떠난 다음 날 새벽 저는 마당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 마당에 2대씩 서 있던 차가 한 대도 없었지요. 손주들 발자국이 흙 위에 한 줄씩 남아 있었고 그 발자국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가슴 한복판에 내렸어요. 한 해만 더 기다려보고 그 한 해 안에 매수자가 안 들어오면 시세 절반에 던지고 강원도로 가자. 한 해. 이 한 해가 5해째 흘러가고 있는데 또 한 해를 보태는 셈이에요. 근데 이번 한 해는 다른 한 해입니다. 이번 한 해는 마지막 한 해예요. 손에 7천을 보더라도 강원도 아내한테 가는 게 답이라는 결정이 가슴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노후에 부동산 한 자리에 자금을 통째로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동성이 사라져요. 돈이 필요할 때 못 빼는 자금은 노후 자금이 아니라 노후 족쇄입니다. 둘째, 매수자가 없으면 시세 절반에라도 던져야 해요. 그 결정을 빨리 내릴수록 손해가 적어집니다. 5해 동안 망설이면 7천 손해, 다음 해까지 망설이면 8천 손해, 10년 망설이면 1억 손해예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결국 자기 노후를 갉아먹는 시간이거든요. 셋째, 부동산보다 가족이 우선이에요. 산자락 단독주택 한 채가 가족을 흩어놓으면 그 자리는 노후 자산이 아니라 노후 짐덩이에요.
부부가 한자리에서 늙어가는 게 부동산 시세 차익보다 훨씬 큰 노후 자산이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5해 만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후에 전원주택 분양 한자리 알아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부동산 사장이 보여주는 조감도, 시행사 사장이 던지는 책임지겠다는 한마디, 42가구가 이미 분양됐다는 한마디. 이 3가지에 가슴이 흔들리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한 번만 멈춰서 깊은 숨을 쉬어 주십시오. 조감도는 종이고 책임지겠다는 한마디는 술자리 영업 멘트고 분양 가구 수는 부동산 사장만 아는 숫자예요. 이 3가지가 5해 뒤에 어떻게 휴지가 되는지 저는 양평산자락에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대신 노후 자산을 한자리에 통째로 묶지 마십시오. 유동성을 한 절반은 남겨두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부동산을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부동산을 알아보실 땐 동네 토박이 노인의 한마디를 부동산 사장 한마디보다 먼저 들어주십시오. 이 2가지가 1억 5천 잃은 사람의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한 줄이라도 닿으셨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저도 그 자리에 서봤어요. 한마디라도 좋고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한마디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또 다른 분께 한 발의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산자락에 혼자 선 저처럼 무사히 한 매듭을 풀어 가시기를. 감사합니다.